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자,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베를린에서 DMZ로 8번째로 독일 역사상 10대 인물은 누구인가? 독일 역사상 독일인들이 자랑하는 10대 인물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말 공영방송 ZDF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10명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아데나와, 두 번째는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세 번째는 동방중책으로 이름을 날렸던 빌리 브란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칼 막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치 독일을 반대하면서 싸웠던 숄 람메, 뮌헨대학 학생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명한 작곡가 바흐, 그 다음에 인쇄술로 유명한 구텐베르그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괴테,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비스마르크,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 10명이 나열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만 유명할 뿐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쉬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철학자의 아버지 독일에서 에마누엘 칸트. 제가 65년 독일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하면 칸트, 또 칸트하면 독일, 이러한 유명한 분인데 여기에서 빠졌어요. 또 1990년도 독일 통일을 일으킨 콜 전 총리도 빠졌어요. 이에 또 베이토벤 같은 사람도 빠졌고 수많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제가 여러분께 해준 것처럼 10명이 여기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데나우가 왜 그렇게 제일 첫째로 뽑혔는가? 제가 보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팽창 정책을 이미 감지하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하면서 그 방향을 서방 정책, 미국과의 관계,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던 불란서의 관계, 그 이외의 나라 소유럽과의 결합이 결국은 앞으로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고 독일의 앞으로의 발전을 갖다가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으로 서방 정책을 썼어요. 자, 이와 반면에 그 반대에 있던 3인당의 크루츠마크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중립 노선, 또 사회주의 노선, 이런 걸 쓰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위험한 정책 노선입니까? 훗날 그 앙겔라 메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때 당시 슈마크처럼 이런 사회주의 노선이라든가 중립 노선을 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 하면서 그런 말을 표현해봤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데나우입니다. 팽창 정책을 막고 서방과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나갈 길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죠. 그게 아데나우의 서방 정책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말이 많이 있었냐면 아데나우가 서방 정책을 쓴 것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우선 막아야 한다. 또 우리 서독에서의 모든 사람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민당을 창설하면서 과거의 가톨릭당과 신교의 분리를 다 합쳤어요. 또 나치 시절 때 특별한 당원이 아닌, 당원이라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과거의 나치 당원까지도 모두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결집해야 한다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밖으로는 서방 정책을 썼는데 그게 핵심이 자유입니다. 앞으로 기민당은 자유를 선택한다 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데나우어가 1등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1949년 선거 때 아데나우어가 쿠트 슈마하를 이기고 결국은 초대 총리가 됐는데요. 이 쿠트 슈마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아주 운변가고. 저희가 패하면서 아데나우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냐면은 아데나우어는 500글자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괴테가 29,000개의 단어를 썼다면 아데나우어는 500개 단어로 결국은 승리에 이끌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정치가들이 군중을 상대할 때는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할 때처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또 쉬운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군중들을 설득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아데나우어를 그렇게 격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패한 원인도 그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깜짝 오랜만입니다. 근데 슈마하는 극우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3인당이 1959년 고데스백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거의 아데나우어의 서방정책이 옳았다 하고 당대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난 참 좋은 제스처라고 봐요. 비록 서로가 경쟁하는 당이었었지만 역사적 흐름에서 이것이 옳았다 하고 승인하는, 시인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독일을 많이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자연히 우리나라 이 박사하고 아데나우어를 비교하게 돼요. 저도 이번 책에서 그걸 자세히 비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연령도 같은 세대였어요. 이승만이 1875년, 아데나우어가 1870년, 한 살 아데나우어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선견지명이 있으면서 서론의 팽장 정책을 하나는 서독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막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아데나우어하고 이승만의 가장 우리가 비교하는데 가장 강점을 두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 두 사람이 착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리고 이 기독교인 정신에서 아데나우어가 자유사상이 나오고 우리나라 이 박사도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자유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당시 미국을 이끌던 그 존 포스트 달렛도 착실한 기독교 또 자유를 우뜸으로 하던 그런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는 아데나우어 그리고 동양에서 이승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존 포스트 달렛 이분들을 가만 지금 생각하면 자유의 삼총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독일을 방문하게 될 때 본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류엔도프 이 아데나우어의 고향이에요. 아데나우어가 살던 그 집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책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당시에 전후 독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 이후 아데나우어는 자기가 겪었던 정치 행론을 4권으로 회고록을 쓰기도 했어요. 바로 그 회고록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쓴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이 될 때 명실공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5천 역사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될 건가 할 때 저는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제 1등 공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5천년 역사에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인물은 저는 이승만을 봅니다. 아데나우어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